식구들은 1등석 태우고 만삭인난 19시간을 서서 가게 해? 제사 지내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녀 죽으러 가게 한 거네. 특실에 앉아 귤을 까먹고 있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며 나는 남산만 한 배를 안고 화장실 앞 좁은 통로에 끼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고 네이트판 앱을 열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다. 임신 중인 저한테 입석표 끊어준 남편. 게시물은 순식간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내가 도중에 기차에서 내렸을 때 이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내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며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였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의 난방은 지나치게 강했다. 등 뒤의 스웨터가 땀에 흠뻑 젖어 끈적하게 피부에 달라붙는 게 느껴졌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마치 누군가가 거친 사포로 척추를 문지르는 듯한 불쾌한 감각이 밀려왔다. 대합실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사방에서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소리가 들려왔고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굴러가는 소음은 마치 수많은 쥐떼가 마룻바닥 밑을 질주하는 소리처럼 신경을 긁어댔다. 나는 손에 쥔 기차표를 내려다보았다. 서울발 대구행, 입석. 불룩 튀어나온 내 배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임신 8개월 차였다. 의사 선생님은 지난주에도 내게 신신당부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장시간 서 있는 건 피해야 한다고, 자칫하면 조산할 수도 있다고 말이다. 그 말을 남편인 인혁 씨에게 전했을 때 그는 거실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느라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래. 지원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건반사적으로 허리를 펴고 뒤를 돌아보았다. 시어머니는 짙은 보라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내가 결혼 예물로 해드린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손에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는데 그건 지난달 인혁 씨가 우리 부부의 적금을 털어 몰래 사들인 것이었다. 380만 원짜리였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인혁 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엄마한테 내가 효도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 불만 있어? 불만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불만 따위는 한 번도 중요하게 여겨진 적이 없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오늘 내가 입은 옷은 수없이 빨아 입어보풀이 일어난 회색 인부복이었고 발에는 퉁퉁 부어 터질 것 같은 발을 겨우 구겨 넣은 낡은 단화가 신겨져 있었다. 머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온 식구의 아침상을 차리느라 감을 시간조차 없어 대충 하나로 질끈 묶은 상태였다. 짐을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 제사 음식 재료는 다 챙겼니?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왼손에 든 커다란 비닐봉지 2개를 내려다보았다. 제사에 쓸 과일과 떡, 각종 제수용품이 가득 들어 있었다. 오른손으로는 시부모님과 인혁 씨가 갈아입을 옷이 꽉 찬 28인치 캐리어를 붙잡고 있었다. 정작 내 짐이라고는 어깨의 사선으로 맨 작은 크로스백 하나뿐이었다. 캐리어에 더 이상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네, 어머니. 다 준비했습니다. 사과는 어떤 걸로 샀니? 내가 알 굵고 빨간 걸로 사라고 했잖니. 조상님 상에 올릴 건데 대충 하면 안 된다. 꿀사과로 샀어요, 어머니. 롯데마트에서 한 개에 8,000원 하는 걸로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한 번 치더니 가격은 그만하면 됐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승차권 발매기 앞에 서 있는 시아버지와 인혁 씨를 찾아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멀어져 갔다. 그 소리가 시끄러운 대합실 안에서도 유독 날카롭게 귓가에 박혔다. 나는 제자리에 서서 뱃속의 아이가 또 한 번 발길질을 하는 것을 느꼈다. 아가야, 나는 짐이 없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엄마가 미안해.
많이 불편하지? 엄마도 힘들어. 조금만 참자, 응. 뱃속의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묵직한 통증만이 계속되었다. 마치 누군가가 주먹으로 자궁안을 천천히 쿵쿵 두드리는 것 같았다. 개찰구 쪽의 인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 멀리 인혁 씨와 시부모님이 특실 전용 통로로 걸어가는 게 보였다. 입구에는 제복을 입은 직원 2명이 서서 미소를 지으며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특실 승객 전용이었다. 나는 손에 쥔 입석표를 꽉 움켜쥐고 일반 개찰구 쪽으로 무거운 발을 옮겼다. 비닐봉지의 손잡이가 손가락을 파고들어 하얗게 질렸고 감각이 없었다. 캐리어의 손잡이는 소나귀를 아프게 짓눌렀다. 발목은 이미 뼈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라 있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풍선을 밟는 것처럼 물컹거렸고 언제 터질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승차권 보여주세요. 표를 건넸다. 영무원은 표를 쓱 훑어보더니 내 배를 한번 쳐다보았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표를 돌려주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답했다. 승강장에는 칼바람이 불고 있었다. 12월 특유의 습하고 찬 공기가 옷깃 사이를 파고들어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인혁 씨의 뒷모습은 이미 저 멀리 특실 칸 입구로 사라지고 없었다. 특실은 열차의 맨 앞쪽에 있었고 내가 서 있는 곳과는 200m도 넘게 떨어져 있었다. 나는 쫓아가지 않았다. 캐리어를 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일반 객차 쪽으로 걸어갔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서서 숨을 골라야 했다. 아이가 또다시 발길질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방광 쪽이었다. 급격한 요의가 느껴졌지만 화장실에 갈 시간은 없었다. 열차 출발까지 3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차에 오를 때 캐리어 바퀴가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 틈에 끼어버렸다. 허리를 굽혀 빼내려 했지만 배가 너무 불러서 굽혀지지가 않았다.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뚜둑 하는 소리가 나며 눈앞이 핑 돌았다. 거 좀 빨리빨리 갑시다. 뒤에 사람 있는 거 안 보여요? 뒤에서 누군가 재촉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캐리어를 끌어올린 뒤 비틀거리며 객차 안으로 들어갔다. 차 안은 이미 만원이었다. 복도 양쪽 좌석은 꽉 찼고 통로에도 서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선반 위는 크고 작은 짐가방들이 점령해 빈틈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객차와 객차 사이 연결 통로 구석에 겨우 자리를 잡았다. 캐리어를 세워 벽에 기대고 그 위에 비닐봉지 2개를 올려두었다. 그리고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잡고 벽에 기대어 그제야 숨을 몰아쉬었다. 열차가 덜컹거리며 출발했다. 거대한 관성 때문에 몸이 뒤로 쏠리며 배가 캐리어 모서리에 부딪혔다. 헉 하고 숨을 들이켜며 황급히 배를 감싸 안았다. 아이가 놀랐는지 뱃속에서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항의라도 하는 것 같았다. 미안해 다이에게 하는 말인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사과를 나직이 읊조렸다. 연결 통로의 문은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혔다. 문이 열릴 때마다 바퀴가 철로를 긁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뼈가 시린 찬바람이 들이닥쳤다. 어디선가 컵라면 냄새가 났다. 누군가 근처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뜨거운 김과 함께 풍겨오는 인스턴트 냄새에 속이 울렁거리면서도 동시에 허기가 졌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먹은 지 8시간이 지나 있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구들 아침을 준비할 때 나는 계란을 굽고 우유를 데우고 토스트를 굽고 시어머니가 매일 드시는 단호박죽을 끓였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내가 설거지를 끝내고 짐을 다 챙겼을 때는 이미 시간이 촉박했다. 인혁 씨는 현관 밖에서 경적을 울려대며 빨리 나오지 않으면 기차를 놓친다고 소리쳤다. 나는 식어 빠진 식빵 조각 하나를 입에 구겨 넣은 채 차에 태워졌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꺼내보니 인혁 씨가 보낸 메시지였다. 사진 한 장이 도착해 있었다. 사진 속 배경은 특실 내부였다. 미색 가죽으로 된 좌석은 다리를 완전히 뻗을 수 있을 만큼 넓고 안락해 보였다.
시어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새끼손가락을 치켜들고 커피잔을 든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그 옆에서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보고 계셨다. 인혁 씨는 맞은편에 앉아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리며 하얀 치아가 다 드러나도록 활짝 웃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우리 와이프 고생하네 물결표. 도착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다. 핸드폰 화면이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옆에서 누군가 또 컵라면 물을 붓는 뜨거운 김이 내 얼굴에 닿을 때까지. 다시 화면을 켜고 가족단체 채팅방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방금 메시지를 올렸다. 우리 인혁이가 효자네 효자야. 늙은 부모 편하게 가라고 특시를 다 끊어주고 좌석도 편하고 커피 서비스까지 주는구나. 그 밑으로 시아버지의 짧은 답장이 달렸다. 그래. 인혁이가 어릴 때부터 속이 깊었지? 이어서 신우인 이은주의 답장이 올라왔다. 와, 오빠 최고. 새언니는요? 언니도 특실이에요?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다는 표시가 떴다. 말줄임표가 한참 동안 깜빡거렸다. 그리고 메시지가 떴다. 단 3개의 점, 의미심장한 말줄임표 하나뿐이었다. 나는 그 점 3개를 노려보다가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열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발목은 이미 찐빵처럼 부풀어 올라 신발이 살을 파고들었고 다리의 모든 신경이 비명을 질러댔다. 어디든 앉고 싶었지만 연결 통로 바닥은 먼지와 정체불명의 얼룩으로 뒤덮여 있어 감히 앉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앞으로 19시간 같은 몇 시간을? 1시간이 지났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단순히 피곤해서 떨리는 게 아니라 근육 경련이 일어난 것처럼 제멋대로 덜덜거렸다. 무게 중심을 다른 쪽 다리로 옮겨보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그쪽 다리마저 떨리기 시작했다. 쪼그리고 앉아보려 했지만 배가 너무 불러 불가능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 보려 했지만 차가운 금속 벽이 등에 닿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떼어냈다.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은근한 통증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뱃속을 쥐어짰다가 놓는 듯한 주기적인 고통이었다. 배를 세게 문지르며 통증을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아이가 불안한 듯 꿈틀거렸고 작디 작은 손이나 발이 갈비뼈 밑을 쿡 찌르는 게 느껴졌다. 딱딱한 돌덩이 같았다. 아,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열차 소음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옆에서 컵라면을 먹던 사람이 다 먹었는지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국물이 찰랑거리며 내 신발 쪽으로 흘러왔다. 매콤한 고추장 냄새와 인공 조미료 냄새가 확풍기자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신물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나는 헛구역질을 겨우 참아냈다. 다시 핸드폰을 꺼내 인혁 씨에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다. 인혁 씨, 나 배가 좀 아파. 전송. 기다림. 1분, 2분, 5분. 숫자 1은 사라졌지만 답장은 없었다. 다시 타자를 쳤다. 인혁 씨, 더 이상 서 있기가 힘들어. 다리가 너무 아파. 전송. 기다림. 이번에는 10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다. 좀 참아봐 물결표. 몇 시간만 가면 도착하잖아. 나는 좀 참아봐라는 글자를 노려보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다. 혹시 빈자리 있는지 물어봐 줄 수 있어? 돈 더 내고 표 끊어도 되니까? 전송. 답장은 빨랐다. 굳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참지. 돈 아깝게. 다시 쳤다. 나 진짜 몸이 안 좋아. 답장. 유난 좀 떨지 마. 부모님 쉬고 계시는데 방해되게. 유난 좀 떨지 마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건물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은 아니었다. 아주 가느다란 실 하나가 아주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지다가 마침내 한계에 다다라 조용히 끊어지는 소리였다. 너무 오랫동안 갉아먹혀서 그게 거기 있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던 인내심의 끈이
소리 소문 없이 끊어진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었다. 아가야, 마음속으로 말했다. 엄마가 미안해. 이런 집구석에서 널 낳으려고 해서 정말 미안해. 아이가 또다시 발길질을 했다. 이번에는 골반 쪽 아주 낮은 곳이었다. 그 충격과 함께 아랫배에서부터 극심한 통증이 퍼져나갔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을 쑤셔 넣고 천천히 돌리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나는 배를 움켜쥐고 허리를 숙였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시야가 전멸등처럼 깜빡거렸다. 아파. 이번에는 소리가 좀 크게 나왔는지 옆에 있던 사람이 힐끔 쳐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도와주겠냐고 묻지 않았다. 이 열차 안에서 나는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느라 바빴고 낯선 임산부의 고통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통증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다. 나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진통 간격을 재야했다. 3분. 또다시 통증. 2분 30초. 또다시. 2분.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 진통 간격이 짧아지면 조산의 징후일 수 있다고. 8개월 된 아이, 아직 폐가 다 자라지 않은 아이가 지금 나오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 다시 핸드폰을 꺼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인혁 씨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다. 왜 그래? 내가 방해하지 말라고. 인혁 씨, 나 배가 너무 아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진통 간격이 2분이야. 조산할지도 몰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너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인혁 씨는 마치 떼쓰는 아이를 달래듯 말했다. 예정일 한 달이나 남았다며. 설마 벌써 나오겠어? 괜한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바닥에라도 좀 앉아 있어봐. 자리가 없다고. 인혁 씨가 입석 끊어졌잖아. 나 지금 1시간 넘게 서 있었어. 다시 침묵. 이윽고 인혁 씨가 말했다. 아니,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특실표가 너무 비싸서 당신은 젊으니까 몇 시간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지? 누가 이렇게 엄살 피울 줄 알았나? 나 임신 8개월이야. 임신이 무슨 벼슬이야? 우리 엄마는 나 가졌을 때 낳기 전날까지 밭에서 김 매셨대. 요즘 여자들은 진짜 너무 약해 빠졌다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수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였다. 아주 크고 경박한 웃음소리. 아마 특실 모니터로 예능 프로그램이라도 보고 계신 모양이었다. 인혁 씨,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해. 당신이 이쪽으로 와줘 아니면 승무원이라도 불러줘. 열차 내에 의료진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아, 진짜 당신이 직접 찾으면 되잖아. 애도 아니고 위인혁 씨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면 엄마가 누구랑 통화했냐고 물어볼 텐데 뭐라고 해? 와이프가 고작 몇 시간 서 있는 거 힘들다고 징징대서 가봐야 한다고 해? 그게 무슨 망신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았지? 대구 도착해서 다시 얘기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참아. 뚝.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다. 뚝뚝뚝 끊어진 신호음이 마치 내 심장 박동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차갑게 귓가를 때렸다. 또다시 통증이 몰려왔다. 이번에는 참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바닥이 더러운지 어떤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정말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캐리어와 벽 사이 좁은 틈에 쭈그리고 앉아 배를 감싸쥐고 무릎에 이마를 댄 채 몸을 웅크렸다. 누군가 내 옆을 지나가다 발이 걸릴 뻔했다. 어우, 깜짝이야. 이 사람 왜 여기 쭈그리고 있어? 어디 아픈가? 임산부 같은데. 임산부가 왜 입석을 탔대? 남편은? 몰라, 사정이 있겠지. 발소리가 멀어졌다. 누구도 쭈그리고 앉아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나는 그 구석에 처박혀 열차의 굉음을 듣고 컵라면 냄새와 땀 냄새를 맡으며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3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인혁 씨가 예식장 단상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등진 그의 모습은 눈부셨다. 버진 로드를 걸어오는 나를 보며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원아, 평생 공주님처럼 모시고 살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정말로 믿었다. 열차가 어느 중간역에 정차했을 때 나는 결심했다. 안내방송에서는 이곳이 중간 정차역이며 대구까지는 아직 2시간이 더 남았다고 했다. 나는 덜덜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간신히 일어났다. 다리는 마치 시멘트를 부어 굳힌 기둥처럼 감각이 없었다. 크로스백을 고쳐매고 비닐봉지 2개를 캐리어 손잡이에 억지로 끼워 넣은 뒤 출입문을 향해 한 발짝씩 발을 옮겼다. 승객 여러분, 이번 역 정차 시간은 3분입니다. 내리실 분은? 나는 기차에서 내렸다. 승강장의 바람은 객차 안보다 훨씬 더 매서웠다. 뺨을 칼로 베는 듯 했다. 나는 승강장에 서서 열차 문이 닫히는 것을,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그리고 점점 속도를 내며 멀어져 하나의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가족 단톡방이었다. 시어머니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지원아, 대구역 도착하면 짐 보관소에 짐부터 맡겨두고 우리 데리러 와라. 짐 들고 다니면 번거로우니까? 우리 기다리게 하지 말고 빨리 와.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몸을 돌려 출구 쪽으로 향했다. 개찰구 앞 직원이 내 몰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저기요, 손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저기요, 내 목소리는 모래를 삼킨 듯 거칠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병원이 어디예요? 직원은 당황하며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여기 나가서 왼쪽으로 500m 정도 가시면 대학병원이 하나 있어요.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병원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500m 평소라면 금방 갈 거리였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천리 길처럼 느껴졌다. 20분이나 걸려 겨우 병원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다리 사이가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다. 소변 실수가 아니었다. 따뜻하고 비릿한 액체가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내 다리 사이로 옅은 분홍색 액체가 떨어지고 있었다. 양수가 터진 건가? 아니면 하혈인가? 알 수 없었다. 그저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비명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캐리어 바퀴가 보도블록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고 비닐봉지 속 제수용 과일들이 서로 부딪히며 둔탁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응급실 불빛이 보였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당직 간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이동식 침대 가져와. 빨리 산부인과 당직에 호출해. 산모 하혈. 그 뒤로는 기억이 드문드문 끊겨 있다. 침대에 실려가며 누군가가 내 팔에 주삿바늘을 꽂았던 것, 내 이름이 뭐냐고, 예정일이 언제냐고, 남편은 어디 있냐고 묻던 것,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이 너무 눈부셔 눈을 뜰 수 없었던 것,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보호자는요? 남편분 안 계세요. 누군가 화난 목소리로 외쳤다. 산모 상태가 이런데 보호자가 없어요? 혼자 오셨대요.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혼자. 임신 8개월 산모가 혼자. 남편은 뭐하고? 아무도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없었다. 나는 눈을 감았고 이내 칠흑 같은 어둠이 나를 삼켜버렸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반쯤 처진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하얀 시트 위에 금빛 무늬를 그려놓고 있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고 특히 아랫배는 묵직한 통증이 남아있었다.
배는. 나는 화들짝 놀라 손을 배 위에 올렸다. 불룩했다. 아직 그대로였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병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여의사가 들어왔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금태 안경을 쓴 그녀는 깐깐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정신이 드세요. 그녀는 차트를 넘기며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최지원 환자분 맞으시죠? 네. 임신 32주. 어젯밤 장시간 기립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진통 및 자궁 수축. 약간의 하혈이 있었지만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라 태아는 무사합니다. 그녀는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나를 바라보았다.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조금만 늦었어도 아이 잃을 뻔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요. 하지만 당분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는 차트를 덮으며 말했다. 어젯밤 간호사가 환자분 인적사항 등록하면서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는데 남편분이 기차에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특실에 타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환자분 핸드폰이 밤새 울려서 간호사가 대신 받았어요. 발신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길래 응급 상황이라고 알리려고 했죠. 의사의 목소리에 냉기가 흘렀다. 남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짐작은 갔다. 그 사람 또 엄살 피우는 거예요? 끊어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나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의사생활 27년 하면서 별의별 환자를 다 봤지만 의사는 침대 옆 탁자에 차트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임신 8개월 된 아내를 세워놓고 혼자 특실 타고 가는 남편은 처음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환자분 발목 좀 보세요. 부종이 심각해요. 어제 쟀을 때 왼쪽 발목 둘레가 평소보다 2cm는 부어 있었어요. 거기서 더 서 있었으면 임신 중독증으로 이어져서 산모 목숨까지 위험했을 겁니다.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간호사 말로는 제수용품이 든 비닐봉지 2개에 28인치 캐리어까지 들고 있었다면서요. 의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만삭의 몸으로 그 짐을 다 들고 서서 기차를 타고 시댁 제사 지내러 가던 길이었다고요? 네. 의사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최지원 씨, 의사가 내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이건 학대입니다. 혹시 이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제 넘은 소리인 거 압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태도는 정상이 아니에요. 당신이 어젯밤 겪은 일은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참 뒤, 내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혹시 여기 컴퓨터 쓸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와이파이라도? 의사는 의외라는 듯 눈을 깜빡였다. 간호사 데스크 쪽에 공용 PC가 있긴 한데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꼭 쓰셔야겠어요?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글을 좀 써야 해서요. 나는 2시간에 걸쳐 그 글을 썼다. 간호사 데스크 구석에 있는 낡은 컴퓨터 키보드는 자판 몇 개가 잘 눌리지 않았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이 욱신거렸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 어제의 일들을 기록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다. 별표 임신 8개월 만삭 아내에게 입석표 끊어준 남편, 부재, 시댁은 전원 특실, 별표. 본문은 길었다. 인혁 씨가 문동 삼아 서 있는 게 산모한테 좋다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입석을 강요한 것부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서 아들의 효심을 찬양하며 내가 어디 있는지 묻는 시누이의 질문을 점 3개로 무시한 사실도 적었다. 객차 연결 통로에서 1시간 넘게 서서 맡았던 컵라면 냄새, 터질 듯 부어오른 발목, 쪼그리고 앉아 겪었던 수치심, 그리고 살려달라고 전화했을 때 쪽팔리게 유난 떨지 말라고 했던 남편의 폭언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적었다. 나는 핸드폰에 저장된 채팅 내역을 캡처해서 첨부했다. 좀 참아봐.
돈 아깝게 규난 좀 떨지 마. 인혁 씨의 그 주옥 같은 메시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올렸다. 그리고 기차표 사진도 올렸다. 꼬깃꼬깃해진 내 입석표와 인혁 씨 폰에서 몰래 찍어둔 특실 전자 승차권 캡처 화면. 특실 38,400원. 입석 22,000원. 글을 올리기 전 잠시 망설여졌다. 이 글이 올라가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두려웠다. 인혁 씨가 알게 되면 길길이 날뛸 것이고 시부모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득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순간이 떠올랐다. 조금만 늦었어도 아이 잃을 뻔했다. 애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아이가 친아빠라는 사람 때문에 죽을 뻔했다. 나는 등록 버튼을 눌렀다. 글은 네이트판에 결혼 시집 친정 게시판에 올라갔다. 글을 올리고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혹시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지? 아니면 오히려 내가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 남편 흉이나 보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면? 2시간 뒤 다시 간호사 데스크로 갔다. 컴퓨터 좀 다시 써도 될까요? 간호사가 나를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다. 저기 혹시 네이트판에 글 올리신 분이세요? 나는 당황해서 멈칫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간호사는 말없이 컴퓨터 모니터를 내 쪽으로 돌려주었다. 화면에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떠 있었다. 별표 1위, 임산부 입석 사건 별표 2위, 대구행 KTX 남편 별표 3위, 임산부 학대 신상 공개 별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글을 클릭했다. 조회수는 이미 수십만을 넘어가고 있었고 댓글은 3,000개가 넘게 달려 있었다. 미친 거 아냐? 만삭 아내를 세워가? 사람이냐?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남편 신상 털어야 함. 이런 놈은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정신 차림. 와 캡처 보니까 혈압 오르네. 유난 떨지 말라고. 네가 배에 수박 달고 1시간 서 있어 봐라. 저도 산부인과 간호사인데 32주의 장시간 기립은 태아한테 치명적이에요. 이건 살인 미수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네티즌 수사대가 신상 털기 시작했음. 남편 엘모 씨, 지 회사 마케팅팀 과장이라던데?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 지금 난리 났음. 댓글을 읽어 내려가던 내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3년 동안 이 집안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느꼈던 고립감이 수많은 낯선 이들의 분노와 위로로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겪은 일은 당연한 희생이 아니었다. 그건 부당한 폭력이었다. 다시 새로 고침을 하자 새로운 베스트 댓글이 올라왔다. 대박. 지금 글 쓰니 시댁 주소랑 남편 회사 전화번호 다 털림. 기자들이 시댁으로 몰려가고 있대요. 글 쓴 이분, 지금 이 글 보고 계시면 절대 봐주지 마세요. 이혼 소송 준비하시고 위자료 청구하세요. 남편한테 연락 왔나요? 아직 모르는 눈치던데. 시간을 보니 오후 3시였다. 내가 병원에 입원한 지 20시간이 지났지만 인혁 씨에게서는 전화 한 통 없었다. 어젯밤 간호사가 건 전화를 끊은 뒤로 그는 내가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은 것이다. 아마 내가 제사 음식을 들고 튀었다고 생각해서 괘씸해하고 있겠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것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나는 2번째 결심을 했다. 간호사님. 네. 경찰 좀 불러주세요. 간호사 눈이 휘둥그레졌다. 경찰이요? 정말 신고하시게요? 네, 그 남편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경찰은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 제복을 입은 2명의 여경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내 상태를 보더니 안타까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최지원 씨 되십니까? 대구 별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경희입니다.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남편분을 학대 혐의로 신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진술 가능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모든 일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진술했다. 입석표, 폭언, 방치, 그리고 내가 겪은 공포까지. 김경희는 내 말을 꼼꼼히 받아 적으며 중간중간 분노를 사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증거 자료 있으십니까? 네, 네이트판에 올린 글에 캡처본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에 원본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남편분 소환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난 뒤 나는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 53통. 문자 메시지 100건 이상. 카카오톡 메시지 999 플러스. 모두 인혁 씨와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에게서 온 것들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인혁 씨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를 확인했다. 야, 너 미쳤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어떡해? 회사에서 전화 오고 난리 났어. 당장 글 안 지워. 너 지금 어디야? 당장 튀어와.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나 별표 대학병원 603호에 있어? 올 거면 경찰이랑 같이 와. 방금 신고했거든.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 나는 조용히 전원을 껐다. 이제 시작이었다. 내 복수는, 그리고 내 인생을 되찾는 싸움은 이제 막을 올린 참이었다. 그 사람이 당신이 임신 8개월인 걸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장시간 서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나요?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 선생님 소견을 전하며 오래 서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은 했었어요. 그 말을 했을 때 남편분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보고 너무 유난 떤다고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가졌을 때 낳기 전날까지 밭일하셨다면서요. 김경희와 박경관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최지원 씨, 혹시 남편분과 나눈 대화 기록을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올리실 때 캡처했던 그 내용들이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봐도 될까요? 나는 핸드폰을 건네주었다. 김경희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내용을 다 확인하고 핸드폰을 돌려주는 그녀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최지원 씨, 진술하신 내용과 대화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남편분의 행위는 임산부 학대 혐의가 짙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원하신다면 이 건으로 정식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혹시 변호사는 선임하셨습니까? 아직요. 누구를 선임해야 할지 몰라서. 김경희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저희와 예전에 가정폭력 사건으로 협력했던 법무법인입니다. 이혼 소송과 가정폭력 사건 전문이에요. 필요하시면 연락해보세요.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도 지원하는 곳입니다. 나는 명함을 받아 들고 적힌 글자를 내려다보았다. 권혁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권혁진. 전문 분야, 이혼 소송, 가정폭력, 재산 분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명함이었다. 마치 그 이름처럼. 권혁진. 진실을 밝히는 권리. 최지원 씨, 지금 머무실 곳은 안전합니까? 박경관이 불쑥 물었다. 혹시 남편분과 아직 동거 중이라면 임시보호소를 신청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입원 중이라 당분간은 안전할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은 최지원 씨가 이 병원에 있다는 걸 압니까? 모를 겁니다. 아마 제가 아직 기차에 있거나 대구에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행이군요. 박경관이 말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경찰들이 돌아간 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에는 여전히 명함이 들려 있었다. 아까 너무 세게 쥐는 바람에 모서리가 조금 구겨져 있었다. 권혁진 변호사.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결혼 생활 3년 동안 내가 이런 단어들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참고 인내하며 평생을 살 줄 알았다. 아이가 자라고 남편이 늙어가면 나 또한 이름 없는 이 누구 엄마가 되어 그렇게 늙어갈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싫었다. 내 아이에게 엄마가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권혁진 변호사는 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다. 오후 5시 반,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들어오시라고 답하자 4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은 그녀는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최지원 씨 되십니까? 네. 권혁진입니다.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오며 의례적인 인사말 없이 바로 본론을 꺼냈다. 오면서 인터넷에 올리신 글과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혼을 원하시는 거죠? 네.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양육권? 아니면 가족들의 시선 같은 거요? 전부 다요. 하나씩 짚어보죠.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기록 앱을 열었다. 상황을 자세히 알아야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경제적인 부분은 결혼하고 나서 바로 퇴사했어요. 인혁 씨가 자기 혼자 벌어도 충분하다면서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했거든요. 모아둔 돈도 없고 수입도 없어요. 이혼하면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경력은 있으십니까? 결혼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죠? 디자인이요. 시각 디자인 전공했고 결혼 전에는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만에 그만두셨습니까? 반년 정도요. 시어머니가 집안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인혁 씨도 아내가 맞벌이하는 걸 자기 체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권 변호사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계속하세요. 아이는 지금 임신 8개월이고 조산할 뻔했어요. 이혼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지,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는지,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양육권을 원하십니까? 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 아이니까요. 그 집구석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딸인가요? 네, 의사 선생님이 딸이라고 하셨어요. 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무언가를 입력했다. 그리고 가족들의 시선은 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친정 부모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세요.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아시거든요. 이혼한다고 하면 아마 뭐요? 창피해 하실 거예요. 제가 못나서, 제가 현명하지 못해서 가정이 깨진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권 변호사가 타자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송곳 같은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최지원 씨, 하나만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본인이 못나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남편이 임신 8개월인 아내를 10여 시간 동안 서 있게 만든 게 최지원 씨가 현명하지 못해서입니까? 조산할 뻔하고 하혈까지 한 게 본인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닙니다. 권 변호사가 크지 않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당신 탓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뭘 참아요? 정말로 유산될 때까지? 당신과 아이가 기차 안에서 죽을 때까지요. 권 변호사의 말투가 엄해졌다. 최지원 씨, 똑바로 직시하세요. 남편이 당신에게 한 짓은 부부 싸움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도 아니고요. 이건 학대입니다. 범죄예요. 그녀의 말이 찬물처럼 끼얹어져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지만 남편이 고의로 그랬다는 증거가 없어서 대화 기록이 있잖습니까? 권 변호사가 말했다. 남편은 당신이 임신 8개월이라는 걸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당신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도움을 주는 대신 참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게 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발뺌하면 그건 그쪽 변호사가 할 변명이지 당신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권 변호사는 태블릿 덮개를 닫았다. 제 일은 그 사람이 저지른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더니 등을 돌리고 섰다. 최지원 씨, 제가 이 바닥에 20년 있었는데 당신 같은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무심한 남편,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그리고 숨죽여 사는 아내. 대부분은 그냥 참고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 내리거나 괴롭힘에 익숙해져서 자아를 잃어버리죠. 그녀가 다시 몸을 돌려 나를 응시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어떤 순간에 번쩍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만성적인 자살 행위라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들이죠. 당신은 깨어나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냉철하고 전문적인, 어쩌면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인 명확함만이 있었다. 네, 준비됐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권 변호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미소라기보다는 전투를 앞둔 장수의 흥분 같은 것이었다. 지금부터 당신은 제 의뢰인입니다.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아까 오는 길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권 변호사가 말했다. YBC 방송국이더군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기라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인데 가정 내 갈등과 부당한 대우를 다루는 곳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당신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TV 인터뷰요. 네, 원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여론 재판은 때로는 법보다 더 강력하니까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하는 게 좋을까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권 변호사가 말했다. 인터뷰를 한다는 건 당신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얼굴, 목소리, 당신이 겪은 비참한 일들이 대중 앞에 노출되는 거죠.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인터넷 댓글들이 떠올랐다. 대부분은 나를 응원해 주었지만 그 중에는 가시 같은 말들도 있었다. 여자가 오죽 못했으면 남편이 저럴까?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다. 요즘 여자들은 너무 약해 빠졌다. 방송에 나가면 그런 목소리들이 더 커질지도 몰랐다. 하지만 다른 기억도 떠올랐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글을 읽고 펑펑 울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어쩌면 내 이야기가 자신이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내 선택이 나 같은 처지의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다음 날 점심, 방송국 제작진이 병실에 들이닥쳤다. 카메라와 마이크, 조명 장비들이 설치되자 병실은 순식간에 임시 스튜디오로 변했다. PD는 30대 여성으로 짧은 머리에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 말이 빨랐지만 눈빛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따뜻함이 있었다. 최지원 씨,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녀가 말했다.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진행할 거고요. 방송 나가기 전에 편집본도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혹시라도 얼굴이 나가기 싫거나 언급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앵글을 잡고 조명 감독이 불을 켰다. 은은한 조명이 내 얼굴을 비추자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PD는 많은 것을 물어보았다.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인혁 씨가 어떻게 구애했는지, 결혼 후 생활은 어땠는지, 이야기를 풀어놓다 보니 내가 그럭저럭 괜찮다고 믿으며 견뎌왔던 일상들이 말로 뱉어놓고 보니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들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퇴사하라고 한 건 저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집안일에만 집중하라고요. 하지만 정작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고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어요.
설거지 한 번 한 적 없고요. 시어머니는 매주 집에 오셔서 창틀을 손가락으로 훑어보셨어요. 먼지가 있는지 검사하신다면서요. 한 번은 주방 후드에 기름때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날 밤 인혁 씨가 저한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자기 체면 구기게 했다고요. 임신하고 나서는 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임신이 벼슬이냐며 유난 떨지 말라고 하셨죠. 매주 시댁에 가서 청소랑 빨래를 해야 했어요. 몸을 움직여야 순산한다면서요.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헛구역질할 때도 당신은 인혁이 가졌을 때 밭일도 다 했다면서 요즘 젊은 애들은 정신력이 약하다고 혀를 차셨어요. PD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경청했다. 카메라 렌즈가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둥근 유리알 표면에 창밖의 햇살이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기차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PD가 물었다. 그날 아침부터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식구들 아침을 차려야 했거든요. 계란 굽고 우유 데우고 시어머니가 매일 드시는 호박죽도 쓰고 나는 그날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짐을 싸고 기차역으로 가고 내 손에 들린 표가 입석이라는 걸 알게 되고 객차 연결 통로에 짐짝처럼 서 있었던 시간들. 인혁 씨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돌아온 차가운 거절, 혼자 기차에서 내려 병원까지 걸어가던 그 끔찍했던 순간들까지. 이야기를 마칠 때쯤 내 볼에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정말 저랑 아이랑 둘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동식 침대에 실려가면서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하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내 아이가 잘못되면 인혁 씨는 슬퍼할까? 후회는 할까? 나는 눈물을 닦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아마 신경도 안 쓸 거라는 거려. 그 사람이 걱정하는 건 오직 제사상을 차릴 사람이 없는 것, 제수용품이 도착하지 않는 것, 친척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것뿐이었어요. 저랑 아이는 그 사람한테는 그저 도구였던 거예요. PD는 내 말을 끊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최지원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남편분과 시댁 식구들은 지금 최지원 씨가 병원에 입원한 걸 알고 있나요? 아마 모를 겁니다.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대구 시댁에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겠죠. 왜 내가 말했다. 오늘이 제삿날이거든요. PD와 스태프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최지원 씨. PD가 말했다. 저희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제안인가요? 저희가 최지원 씨의 이야기를 들고 직접 시댁으로 찾아가면 어떨까요? 나는 멍해졌다. 오늘이 제사라고 하셨죠? 남편분과 시부모님이 다 계실 겁니다. PD가 말을 이었다. 동의하신다면 현장팀을 급파해서 그들에게 직접 따져 묻겠습니다. 그리고 최지원 씨는 병실에서 영상통화로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상상이 되었다. 인혁 씨가 마당에 제사상을 펴놓고 부산을 떨고 있을 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들이닥쳐 렌즈를 코앞에 들이대고 김신 8개월 아내에게 왜 입석표를 끊어줬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그 사람 불같이 화를 낼 텐데요. 그럼 더 좋죠. PD가 말했다. 그 반응이 전국에 생생하게 중계될 테니까요. 오후 2시. 제작진의 차량이 대구 시댁이 있는 동네에 도착했다. 나는 병실 침대에 앉아 핸드폰 화면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이 조금씩 흔들리는 걸 보니 카메라 감독이 걷고 있는 모양이었다. 익숙한 좁은 골목길, 지붕 위에 눈이 쌓인 낡은 한옥들. 그리고 대문에 앵마기용 마른 고추가 걸려있는 그 집. 저기다. 3년 전 인혁 씨가 처음 나를 데리고 인사하러 왔던 그 대문이었다. 그때의 그는 내 짐을 들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부모님 앞에서 나를 치켜 세워주던 다정한 남자였다. 그때는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다.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만 나오는 착각이었다. 화면 속에서 PD가 대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쿵쿵쿵.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PD가 다시 한번 더 크게 문을 두드렸다. 드디어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빼꼼히 얼굴을 내민 건 시어머니였다. 카메라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었다.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떡 벌어졌다. 누구세요? 무슨 일입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YBC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이인혁 씨 어머님 되시죠? 방송국. 우린 인터뷰 같은 거 안 해요. 돌아가세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지만 PD가 재빨리 발을 넣어 문을 막았다. 며느님 때문에 왔습니다. PD가 말했다. 최지원 씨가 어제 유산할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시어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뭐 유산? 임신 8개월 된 며느님이 어제 기차에서 장시간 서 있다가 하혈하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말로는 1시간만 늦었어도 아이를 잃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인지, 당황스러움인지, 아니면 찔리는 게 있어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난 모르는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잡아댔다. 인혁이가 그런 말 없었는데? 며느님이 서서 기차를 타고 대구로 오고 있었다는 건 모르셨습니까? 그건 인혁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 안을 향해 소리쳤다. 인혁아, 좀 나와봐라. 잠시 후 인혁 씨가 대문 앞으로 나왔다. 그는 하얀색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다. 제사 지낸다고 갖춰 입은 모양이었다. 카메라를 본 그의 표정 역시 시어머니와 똑같이 굳어졌다. 당신들 뭐야? 그가 험악하게 인상을 썼다. 지금 제사 준비하는 거 안 보여?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꺼져. 이인혁 씨, 아내 최지원 씨가 어제 장시간 기립으로 인한 하혈로 조산 위기를 겪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혁 씨의 눈썹이 꿈틀했다. 뭐? 만삭인 아내에게 입석표를 끊어주고 1시간 넘게 서 있게 방치한 게 사실입니까? 인혁 씨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했다. 놀라움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무슨 헛소리야? 그가 쏘아붙였다. 내 마누라 표를 뭘 끊어주든 우리 집안일이지.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럼 인정하시는 겁니까? 입석표를 끊어준 게 맞다는 거죠? 아니, 그게 말실수를 깨달은 인혁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지원이 걔가 특실 싫다고 했어. 비싸다고, 돈 아낀다고 자기가 그냥 서서 가겠다고 우겨서 그런 거라고. 아내분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지. 그럼 예매 내역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PD가 차분하게 되받아쳤다. 정말로 특실을 권유했다면 취소 내역이나 예매 시도 기록이 있을 텐데요. 인혁 씨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화면 너머로 그가 식은땀을 흘리며 눈동자를 굴리는 게 적나라하게 보였다. 보여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애초에 나에게 특실을 끊어줄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으니까. 처음부터 나는 당연히 서서 가야 할 존재였으니까. 내가 왜 당신들한테 그걸 보여줘야 해? 인혁 씨가 고함을 질렀다. 당신들 고소할 거야. 무단 침입으로 신고한다고. 저희는 YBC 방송국입니다. PD가 말했다. 최지원 씨가 이미 경찰에 남편분을 임산부 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했고 남편분 회사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인혁 씨가 얼어붙었다. 뭐, 모르셨습니까? PD가 짐짓 놀란 척하며 말했다. 이인혁 씨 이름, 사진, 회사 정보까지 네티즌들이 이미 다 찾아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혁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황급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마 핸드폰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대문 앞에 멍하니 서서 카메라를 보며 어쩔 줄 몰라 입만 벙긋거렸다. PD가 시어머니에게 다시 마이크를 들이댔다. 아들이 임신 8개월 며느리를 세워서 오게 했다는 거 정말 모르셨습니까?
나는 몰랐지. 가족 단톡방에 아들이 효자라며 특시 끊어졌다고 자랑하셨잖아요. 며느리는 어디에 타고 있는지 한 번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거렸다. 얼굴이 터질 듯 붉어져 있었다. 창피해서인지 화가 나서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건 개가지 발로? 아니요. PD가 한 말이 아니었다. 내가 한 말이었다. 나는 핸드폰 마이크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다. 내 목소리가 현장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지원이니? 네, 어머니, 내가 말했다. 저는 단 한 번도 입석을 선택한 적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혁 씨가 결정한 거예요. 인혁 씨는 제가 서서 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좌석표 한 장도 아깝다고 생각한 거죠.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시어머니가 꽥소리를 질렀다. 인혁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디서 남편 앞길을 막으려고 작정을 해. 내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저는 어머니 아들 때문에 아이를 잃을 뻔한 며느리예요.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나조차 낯설 정도로. 3년 동안 어머니 집에서 무료 식모 노릇했던 며느리고요. 당연하게 부려먹고, 당연하게 무시하고, 당연하게 학대했던 그 며느리 맞아요. 내가 언제 널 학대했어?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었다. 내가 널 때리기라도 했니? 굶기기라도 했니? 말해봐. 어디 한번 말해보라고. 임신한 며느리 매주 불러내서 집안일 시키셨잖아요. 제사 준비 혼자 다 하게 하셨잖아요. 결혼하고 3년 동안 저한테 휴일이 단 하루라도 있었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혼자 카페 가서 커피 마신 게 언제인지 아세요? 2년 전이에요. 2년 전. 그건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가족을 위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며느리가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어디서 호강만 하려고 들어. 남의 집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산다. 아니요.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모든 남편이 만삭 아내를 세워서 기차 태우지 않아요. 모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유산할 뻔했다는데 지 선택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는지 씩씩거리기만 했다. 그때 집안에서 인혁 씨가 뛰쳐나왔다.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는 그의 표정은 마치 앞길을 본 사람 같았다. 야, 너 글 올렸어. 그가 카메라 렌즈를 노려보며 마치 내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소리쳤다. 네이트판에 글 쓴 게 너야? 너 미쳤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알아. 너 인혁 씨가 이를 갈았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알아. 회사 동료들이 단톡방에서 내 얘기하고 있다고. 부장님이 내일 당장 회사 나와서 해명하라고 전화 왔어. 내가 날 죽인 거야. 내가 널 죽인 게 아니야. 왜 내가 말했다. 내가 너 스스로를 죽인 거지? 나한테 입석표 던져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니? 나한테 쪽팔리게 유난 떨지 말고 참으라고 했을 때 내가 평생 참아줄 줄 알았어? 이게 진짜 이혼 소장 3일 안에 도착할 거야. 내가 차갑게 말했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가. 순순히 도장 찍으면 좋게 끝날 거고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 이혼. 누가 해준대? 인혁 씨가 비웃으며 소리쳤다. 내가 감히 나랑 이혼을 해?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이혼해서 뭐 먹고 살 건데? 애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으려고.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야, 최지원.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D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이인혁 씨, 당신의 행위는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니 변호사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화면이 흔들리며 제작진이 철수하는 모습이 보였다. 뒤에서 인혁 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가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시아버지가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는 소리가 아수라장처럼 섞여 들려왔다. 거기 안 서. 야, 이거 안 꺼. 화면이 툭 하고 꺼졌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등을 기댔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아니,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나는 배 위에 손을 얹었다. 뱃속에 작은 생명이 꼬물거리는 게 느껴졌다. 아가야, 내가 속삭였다. 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할게. 다시는 너한테 억울한 일 겪게 하지 않을 거야. 아이가 대답이라도 하듯 퉁 하고 발을 찼다. 그 후 며칠간 상황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흘러갔다. 이틀 뒤 방송이 나갔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은 프로그램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방송 다음 날 임산부 입석 사건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도배했고 48시간 동안 내려가지 않았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정폭력 처벌 수위를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사흘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네티즌 수사대는 인혁 씨 회사의 주주 명단을 찾아내 항해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고 인혁 씨의 해고를 요구했다. 어떤 유튜버들은 대구 시댁 마을까지 찾아가 시어머니가 대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지내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알게 되어 뒤에서 며느리 잡아먹을 뻔한 집안이라며 수군거린다고 했다. 인혁 씨는 회사에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권 변호사님 말로는 회사 측에서도 여론을 의식해 징계해고 절차를 밟을 확률이 높다고 했다. 그의 SNS는 악플로 초토화되어 비공개로 전환되었지만 이미 그가 과거에 올렸던 허세 가득한 사진들 명품 시계, 고급 호텔, 제 차디 캡처되어 내 입석 기차표 사진과 비교되며 조리돌림 당하고 있었다. 권 변호사님은 매일 병원에 들러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경찰이 정식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녀가 말했다. 이인혁 씨에게는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어요.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거액의 벌금형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하던가요?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권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다. 그쪽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고소 취하해주면 이혼해주고 재산은 반반 나누겠다더군요. 절대 안 해요? 알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가 서늘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고요. 이혼 소송 첫 공판이 열리던 날 나는 이미 퇴원해서 몸을 추스르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은 태아 상태가 안정되었으니 무리하지 않으면 만사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권 변호사님이 대신 출석했다. 그녀는 나중에 재판 내용을 상세히 전해주었다. 인혁 씨 측 변호사는 뻔뻔하게도 책임을 나에게 돌리려 했다고 한다. 내가 자발적으로 입석을 선택했다거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인터넷 여론을 조작했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권 변호사님은 우리가 모아둔 증거들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기차 예매 기록, 의사 진단서 질 하나하나 들이밀며 그들의 주장을 박살냈다. 예매 기록을 보면 피고는 처음부터 특실 3장만 예매했습니다. 4번째 표를 시도한 흔적조차 없습니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병원 진단서를 보십시오. 조기 진통과 하혈은 장시간 기립과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두고 과장이라고 하는 건 의학적 소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인터넷 게시글 역시 사실 적시일 뿐입니다. 피고가 억울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십시오. 단,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내용이 사실이어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상대방 변호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고 했다. 재판은 길지 않았다. 판사는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다. 1. 원고 최지원과 피고 이인혁은 이혼한다. 2. 태어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한다. 3. 피고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5. 피고의 임산부 학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결과를 전해 들었을 때 나는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울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3년이 3년이라는 긴 인내와 억울함과 자기 비하의 시간이 드디어 끝났다. 나는 자유였다. 한 달 뒤 딸아이가 태어났다. 3.2kg, 아주 건강하고 목청이 큰 아이였다. 간호사가 핏덩이 같은 아이를 내 품에 안겨주었을 때 쭈글쭈글한 얼굴과 굳게 감은 눈,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 내가 속삭였다. 아이는 대답 대신 꼼지락거리며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은성이라고 하자 내가 말했다. 은혜은자의 별성자, 너는 엄마에게 내려온 은혜이고 엄마 인생의 별이야. 은성이가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작게 하품을 했다. 조리원에서 퇴소하던 날, 권 변호사님이 데리러 왔다.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폼으로 은성이를 안아들고 복도를 걸었다.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복도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녀가 물었다. 일단 집을 구해야죠에 내가 말했다. 위자료랑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일도 시작해야죠. 디자인 일이니까 재택으로라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왜? 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혼자 해봐야죠. 권 변호사님이 나를 보며 드물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 해내실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병원 문을 나서자 말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하늘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파랗고 높았다. 나는 품에 안긴 은성이를 내려다보았다. 가자, 우리 아가 이내가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 시작이야. 6개월 후. 나는 서울의 한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에 계약직으로 취직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근무 시간이 유연해서 육아와 병행하기에 좋았다. 사장님은 내 사정을 듣고 배려해주어 일주일에 사흘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애 키우면서 일하는 거 힘들죠. 그래도 경력 단절 안 되게 끈 놓지 마요. 사장님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 은성이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까르르 웃으며 나를 반기는 아이의 모습이 내 삶의 원동력이었다. 우리는 작은 반지하 빌라에 자리를 잡았다. 방 2개짜리 낡은 집이었고 창문 너머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지만 나는 이 공간을 사랑했다. 곰팡이 핀 벽지는 내가 직접 도배를 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을 놓아 생기를 더했다. 밤이 되어 은성이가 잠들면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썼다. 블로그를 개설해 이혼 후의 홀로서기 과정을 기록하고 싱글맘으로서의 일상을 공유했다. 점차 구독자가 늘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과 고민을 남겨주었다. 저도 불행한 결혼 생활 중인데 님 글 보고 용기를 얻고 있어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고마워요. 잡지사에서 칼럼 기고 요청이 들어왔고 출판사에서 에세이 출간 제의도 들어왔다. 나는 그 제안들을 감사히 받아들였다. 내 주제는 항상 같았다. 가정 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 나를 지키는 법, 기혼 후 자존감 회복하기.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다. 발신인 주소는 없고 겉봉투에 익숙한 글씨체로 최지원 귀하라고만 적혀 있었다. 봉투를 뜯어보니 꼬깃꼬깃한 편지지가 나왔다. 지원아, 나 인혁이야.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이인혁. 나는 그 짧은 편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미련 없이 반으로 접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너무 늦었다. 어떤 사과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때를 놓치면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1년 후. 은성이의 첫 돌날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다. 생일 축하해, 우리 딸. 나는 은성이를 무릎에 앉히고 국물을 조금 떠먹여 주었다.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은성이는 국물이 맛있는지 입맛을 쩝쩝 다시며 방긋 웃었다.
아이 얼굴에 묻은 국물을 닦아주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권 변호사님이었다. 지원 씨,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상담 요청한 분이 계신데 지원 씨를 꼭 한번 만나고 싶어 하셔서요. 상황이 예전 지원 씨랑 비슷합니다. 남편의 폭언과 시댁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지원 씨 인터뷰를 보고 용기를 냈다고 하더군요. 아,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1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 미래가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떨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권 변호사님이 내밀어준 손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당신은 깨어나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질문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깨어났고 살아남았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흔들어 깨울 차례였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분 오시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은성이를 꼭 안아주었다. 가자, 은성아. 엄마가 할 일이 생겼어.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다. 어두운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별처럼 밝고 선명하게.